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치솟은 난방비에 가정마다 연료비 지출이 커지면서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을 체감하셨을 겁니다.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는 물가 고공행진 상황 속 생활물가, 공공요금 인상의 실상을 전한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에는 저출생 문제를 다각도로 짚어본 YTN 연속 기획 보도를 살펴봅니다. 사회부 강민경 기자와 나눠본 취재 뒷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지 이제 보름이 돼갑니다. 확진자가 늘 거라는 우려와 달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아직은 마스크를 안 벗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 조정 영향을 판단하기는 아직 이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해외 언론은 좋은 에티켓 사례로 설명합니다. 누가 면역력이 약한지 모르니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는 모습으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따뜻한 마음과 함께 건강관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모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영희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서민 경제에 영향을 준 올해의 첫 이슈를 꼽으라면 난방비 급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양원 등 단체 생활 공간과 그리고 취약계층에게는 특히 그러합니다. 2월부터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서민 경제와 직결된 그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YTN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요금 인상, 가스비, 그리고 난방비, 관리비, 다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많이들 나오셨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사실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2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굉장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으시겠네요. 네. 실장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게 자동이체가 되다 보니까 먼저 느끼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고 집에 가서 그 고지서를 찾아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고 난방비의 경우는 2배가 올랐다고 저희 가족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아니, 사실상 청구서의 수치로 바로 적혀 나오는 것이라서 시각적으로도 확 느낌이 오고요. 그리고 인상된 택시비 같은 경우는 바로 타면은 그냥 동일한 거리라도 시간 약간 그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라서 너무나 실감을 크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난방비만 따로 봤더니 관리비 한꺼번에 내는데 난방비만 따로 떼서 봤더니 한 10만 원 정도 작년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 저희는 이렇게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취약계층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은 더 크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론 보도 중요한데 어땠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예, 사실은 지금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작년에 대규모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각 가게마다 대출이자가 사실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월에는 가스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놀라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2월에는 전기요금 고지서가 또 어떨지 많은 분들이 아마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택시요금은 인상됐고요. 서울 지역은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때보다 언론이 누구의 시각으로 무엇을 조명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일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나 취약 계층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꼼꼼하게 시청자에게 잘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에 그 난방비 급등의 문제는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 전반에게 미치는 아주 큰 영향력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1월 난방비는 시작에 불과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예정이라는 뉴스에서는 난방비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까지도 전부 다 꼼꼼하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보아도 소득 상위 20%와 그리고 하위 20% 간의 5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수치는 바로 저소득층일수록 그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택시 기본 요금은 이미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4월부터는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도 인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외 상하수도 요금이나 중량제 봉투값, 그리고 주차 요금까지 이렇게 줄줄이 인상이 예고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민들은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것 아니냐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기자가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시민들을 만나서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는 보도들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주 식품 가격 줄줄이 인상, 장바구니 부담 가중 우려. 이 보도에서는 대표적인 식품 가격 인상 소식을 전했는데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뭐 과자, 빵, 패스트푸드, 물 이런 항목들의 가격 변동 폭을 좀 자세하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또 공공인상요금이나 물가 상승 전망, 정부의 입장까지 아주 폭넓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뭐 구체적인 사례부터 거시적인 전망까지 체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던 굉장히 유익한 보도로 봤습니다. 또 하나의 보도를 꼽자면 서울 택시요금 인상에 시민들 한숨, 서비스도 개선돼야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서는 택시요금이 인상된 첫날에 기자가 직접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이동하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전에 이 인상 전에 요금과 비교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이 부분을 비교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시민들의 인터뷰와 택시기사님의 인터뷰를 함께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택시 요금 인상과 더불어서 갖게 되는 시민들의 바람과 또 이 택시 요금 인상과 더불어서 오히려 손님이 줄지 않을까라고 하는 택시기사님의 우려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꼽자면 지난달 연료 물가 31.7% 상승,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 이 보도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연료비 상승이 실제로 또 이제 통계적으로도 얼마나 이례적인지 그 변동을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대중교통 요금도 꿈틀, 월급 빼고 다 오르네요. 이 보도에서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몇 가지 사례에 집중해서 버스나 지하철, 택시 이런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각종 물가 상승에 직면한 우리들의 생활과 심정을 좀 심도 있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맨 마지막에 박정현 기자의 멘트가 마음에 굉장히 남았는데요. 네. 월급 빼곤 다 오른다는 말이 더는 농담이 아닌 요즘 서민의 발도 서민에게 부담되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의 현실과 심정을 잘 담아낸 공감이 되는 보도였습니다. 예.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정부 정책이든 언론 보도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도 어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 특히 취약계층에 주목한 보도를 특별히 좀 더 관심 있게 보았는데요. 1월 25일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운영비 절반이 난방비, 공공요금 인상의 복지시설 시름이라는 뉴스에서 보면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보다 훨씬 더 낮게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이 청구가 되었고요. 기타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복지시설의 주요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게 했습니다. 사실상 복지 수준 자체가 후퇴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로서는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외적 여건을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본다 그러면 YTN이 일반 시민 그리고 취약계층 그리고 자영업자 등을 이렇게 망라해서 애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해 나가는 것은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 가장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취약계층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두운 부분을 조명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YTN에서는 취약계층의 상황을 전달하고 지원제도에서 소외적인 계층의 상황을 알리려고 노력한 보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노숙인 온기 전환은 쉼터도 급등한 난방비에 화들짝. 이 보도에서는 기자가 서울 물레동에 있는 노숙인 쉼터를 찾아서 난방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보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첨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꼼꼼하게 잘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물가 문제는 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지만 특히 이제 일반 가정, 소상공인 분들이 물가 때문에 또 가격을 올려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보도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제 노숙인 쉼터라든지 뭐 어린이 보호시설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언론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 상황을 소개를 해 주려고 했던 것으로 저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 이외에 자세히 보시면 이제 뭐 하루에 몇 번씩 그 에너지 절약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주의 깊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너지 문제는 당장 어떻게 대응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국가나 어떤 공기업에서도 이걸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되는지, 형평성 있게 되는지, 그다음에 빨리빨리 되는지, 그다음에 더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이게 더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아마 저희가 계속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대담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사실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가스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했잖아요. 정치권에서는 난방비 급등 문제에 책임 소재를 두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요금 인상을 미룬 전 정부 탓, 예상된 상황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현 정부 탓을 주장하는 정치 진영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난방비 급등 책임 공방, 문 정부 탓 대 손 놓고 구경, 요 보도가 그 상황을 잘 전달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굳이 이 양 진영 패널을 초청해서 대담을 진행할 필요까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러한 대담의 경우에는 진영 논리를 대표하는 양측 패널이 출연하게 되고요. 특별한 근거나 사실도 없이 자신들의 믿고 있는 각자 다른 가치 판단, 이것을 기반으로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청자들이 정제된 정보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토론은 될 수가 없을 뿐더러 가끔은 해당 이슈와 상관없는 정치 사안을 끌고 들어와서 논점을 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방비 폭탄, 정부 에너지 바우처 대 민주 30조 민생 프로젝트, 요 대담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연해서 대담을 진행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김영수 앵커께서 네. 네, 저희 시간대에 하시더라고요. 출연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예,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책임 소재가 각 상대 진영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더니 결국은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제와는 상관이 없는 대장동 문제가 언급되더라고요. 사실은 여기 앵커께서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완곡하게 정리를 하고 화제를 좀 전환해 주시기는 했지만 대책에 대한 논의 없이 책임 공방만 하고 있는 정치권의 말싸움을 보고 있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굉장히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네. 저도 그랬고요.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좀 되고요. 향후에 대책 마련이나 제도 정비와 연관해서 이성적으로 분석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대담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 현안이나 정책 이슈가 아닌 책임 소재에 대한 정치 진영 패널을 초청한 이런 대담은 가급적 이런 상황에서는 지양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누군가에게 또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가 하는 건 사실 정치의 영역이긴 합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 다룰 수는 없는데 이걸 다루다 보면 이제 그 가치 양 진영에서 지향하는 가치 논쟁으로 번지고 그것도 정쟁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한 건 해법을 찾고자 하는 건데 자꾸 이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 공방처럼 비춰서 좀 피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진행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원해 주시죠. 네, 저는 다른 대담을 하나 유심히 봤는데요. 겨울 난방비 폭탄 현실화. 올해 요금 더 오른다라는 대담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비용 인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어느 정도 인상이 됐는지 전부 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전기 가스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상 이유도 꼼꼼히 짚어봤어요.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소개도 했고, 또 일상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면 난방비 같은 거는 가능한 창가 쪽에 둬라라는 이런 추천도 하고요. 대부분 보면은 내용이 다 좋았는데요. 그렇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취약계층에게 지불되는 에너지 바우처와 관련되는 것인데요. 출연자는 그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
그 에너지 바우처를 활용하려면 인터넷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면 그러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접근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소개해 주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정부에게 개선을 촉구하는 방식의 네. 그런 방식과 관점으로서 뉴스를 보도해 주는 것이 그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한 내용을 훨씬 더 빛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대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사실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언론이 포착해서 보도하고 정치권, 국회에서 논의하고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것은 일상적인 정치 과정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난방비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피부에 와닿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정치권이 대응을 안 할 수도 없고 정치권도 뭐 당연히 이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정쟁으로 이걸 몰고 간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중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절제 있게 보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이 되고요.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가 그걸 보도하면서 마지막에 이 정쟁이 과연 민생 해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도 듣기도 했습니다. 이제 언론으로서도 사실 이 문제를 그냥 뭐 보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물가가 굉장히 올랐고 가스 가격이나 뭐 기름값이 올랐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당연히 이게 난방비 올라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미리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좀 준비하는 건 어떻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사실 이게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여름에도 이제 문제입니다. 이거 냉방용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또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게 에너지 문제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1년이 다 됐고 그런데 그 절약의 방법,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나라의 정부의 전체적인 어떤 에너지 정책, 대체 에너지 문제는 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걸 같이 얘기를 하는 어떤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는 물리적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흔히들 경제는 쉽니다라고 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게는 정말로 차가운 물리적 현실일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충을 상세하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집단 업계에 꼼꼼하게 보도를 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방비 상황을 지금 헤쳐나가기 위해서 YTN이 그 부분에서 특별히 좀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갈등 요소 부각보다 사각지대 조명을. 연료 물가 지수가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교통요금도 대폭 인상을 앞두고 있고요. 경제적 시련을 두고 벌이고 있는 정치권의 책임 공방, 그리고 이 한파에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막막한 서민들의 절박함.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에 더 주목할지 언론은 선택이 필요할 때입니다. YTN이 시민의 관점에서 어두운 곳을 비추고 또 길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리뷰와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 YTN 사회부는 저출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했습니다. 여러 편에 나눠서 전했지만 아직 못한 얘기가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사회부 강민경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현대사회의 여러 이슈 중 YTN이 집중 조명한 것 바로 저출생 실태인데요. 저출생 문제를 시작으로 파생된 여러 문제들을 6편의 연속 보도로 짚어봤다고 합니다. 실패부터 대안까지 모두 담아 저출생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봤다고 하는데요.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사회부 강민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 설 연휴에 저출생 관련해서 연속 보도가 나갔었는데 좀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좀 해보겠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에 혹시 시청자 반응이라던가 주변 반응은 좀 어땠나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줄 거라고 좀 생각을 못한 측면도 있었는데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연속 보도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약 6곡지 이제 출연까지 포함하면 약 7곡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첫 보도 때부터 이제 시청자분들이 제가 원하는 방향의 토론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지방은 조금 더 심각하고 이런 류의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해결 방안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언론에선 다루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문제였구나라는 걸 직접 체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들로 구성됐는지 먼저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네, 우선 저출생 문제를 지적하게 된 시점부터 좀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꼭지는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소개하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꼭지는 저출생 문제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지방 학교의 이야기를 좀 전달하는 코너를 마련을 했고요. 세 번째 코너로는 이 저출생 문제가 도대체 왜 심각한가?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걸 넘어서 저출생이 진행이 되면 이 사회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를 지적을 하고 싶어서 데이터 저널리즘을 좀 이용을 해서 접근을 했고요. 네 번째 꼭지로는 이제 국회 예산을 조금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저출생 예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 예산 중에서 과연 실제로 저출생에 쓰이는 예산은 어느 정도였는가. 다섯 번째 꼭지로는 워킹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이 예산이 실제적으로 이분들에게 체감이 되는지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더니 실제 워킹맘들은 그 효용성을 체감하지 못한다 이런 목소리들을 되게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지로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좀 듣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사회학, 인구학, 여성학 등을 전공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번에 연속 보도하신 게 6편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좀 연속 보도를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출생 문제를 좀 다뤄보겠다라는 기획을 하고 나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좀 해봤더니 저출생이라는 건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문제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상황이 어떻게 향후에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 분석이 저마다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한두 꼭지의 기사로는 소화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획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출생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연속 보도를 하게 됐는데 사실 기획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기획의 시작점이자 이거를 준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제가 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학교가 없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제 서울에 있는 도봉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는 건데 학교 자체가 일단 내년에 당장 문을 닫는다, 올해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을 처음 들어서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실제 지금 그러니까 15살에서 17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가 사라진다는 내용 외에 그 아이들의 한 반 토막 정도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정말 저출생 문제를 한번 다뤄야겠다는 실감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기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도를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왜 저출산이 아니고 저출생인가였어요. 이게 뭐 큰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선택을 한 이유도 궁금한데요. 사실 그 키워드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를 두고 처음 기획회의 때 좀 말이 이제 여러모로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여성이라든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순간 제 마지막 꼭지였던 해결 방안의 상당 부분은 여성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을 보여주기보다는 이 저출생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요인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저출생이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걸 짚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선택해서 필연적으로 여성에 대한 복지라든지 혹은 아이가 태어나서 양육을 해야 되는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제한된 결과물을 내놓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산 대신에 태어난다, 아이가 있다는 그 생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객관적인 단어를 선택하는 게 어떨까라는 결론에 냈습니다.
사실 이번에 연속 보도가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게 실제 사례부터 통계를 내서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작하는데 대신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출산 예산을 저희가 분석하는 코너를 따로 별도로 마련을 했어요. 네. 사실 이게 숫자가 있고 통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오래 걸린 작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이 저출산 예산을 밀도 있게 분석한 협회라든지 혹은 뭐 학회 등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출산 예산이 사실은 뭐 273조 혹은 뭐 몇백조 대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실제 예산을 조금 더 따져보니까 그 예산의 상당수는 저출생 예산이 아니라 그저 신혼부부 대출 예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되게 변두리에 있는 예산적 지원을 되게 많이 하고 네. 현금성으로 대출을 하는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밀도 있는 분석이 들어가야지 조금 더 실용성 있고 실제로 어떤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이 국가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금 분석이 부족했던 게 실제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많이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강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이 저출생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대안 같은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오히려 취재를 해보니까 네. 아,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하나의 벽을 느꼈다고 할까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복잡한 데다 저희가 좀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아이를 낳기 위해서 국가가 이런저런 거를 여러 가지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이상 그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또 가족들에게도 너무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압박처럼 오히려 느껴져서 오히려 더 아이를 못 낳게 하는 제동수단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고 전문가분들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은 그냥 개개인이 행복한 사회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너무 저출생이 얽매여서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삶의 만족도를 좀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만족도를 높여야지만 그 다음 과정인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더라고요. 연속 보도하면서 뭐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편을 제작을 했는데 그래도 편집하면서 좀 덜어내는 부분도 있잖아요. 아쉬웠던 건 없을까요?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아쉬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편집이라기보다는 기획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사실 한국을 벗어나서 해외의 사례를 조금 더 취재해서 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저출생 문제는 저희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당장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한 10년 전까지 굉장한 사회적 문제였는데 지금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극복이 돼서 나아지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면 저희가 일본 현지에 가서 상황도 조금 둘러보고 실제로 어떻게 그런 반등의 계기를 삼았는지 이런 부분을 둘러볼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좀 아쉬웠고요. 네. 두 번째로 담지 못한 내용 중에 하나는 저출생 문제의 가장 즉각적이고 단편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책은 사실 이민자 수용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다루기가 쉽지 않았던 게 저희가 또 이민자 문제를 다루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문화적인 동화 문제라든지 당장 저희가 대구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에서 합해서 다루면 오히려 또 다른 분란만 만들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사실상 이제 저희 기획부대에서 빼게 됐는데 저출생 문제를 조금 더 다루다 보면 필연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저희가 너무 이런 문제를 외면하기보다는 한 번쯤은 맞닥뜨리고 다루고 또다시 토론을 해보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의 키워드에 집중해서 보도한 만큼 사회 여러 분야에도 좀 영향을 미칠 텐데 이번 연속 보도가 좀 어떤 영향을 미치길 바라시나요?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저출생이라든지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당장 이 보도를 보는 시청자분들에게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가 없으니까 신혼부부들에게 우리 같이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당장 이렇게 좀 사회를 위해서 보탬 이런 식의 결론에 이르고 싶지는 않고요. 네.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궁극적으로는 그 부분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든 사회가 이런 상황이든 간에 지금은 행복하지 않은 사회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회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조금 더 우리가 살기 좋고 좀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회를 만들어야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고 싶었던 게 제 보도의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회라는 게 굉장히 좀 씁쓸하게 다가오는데 이런 부분부터 좀 이렇게 고쳐 나가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번에 사회부에서 만든 저출생 시리즈처럼 좀 다른 사회적 이슈도 다뤄볼 이렇게 생각이신가요? 사실 저는 우리 사회의 저출생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만큼이나 또 다른 문제 자체가 하나의 혐오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사회에 수많은 혐오 현상이 있고 그 혐오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런 혐오라는 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낭비적인 측면이 강해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이런 혐오 현상이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에 대한 나쁜 댓글을 달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보도로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직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좀 멋있게 준비를 해서 또 다른 기획 보도를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연휴 때 또 특집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네. 앞으로도 사회부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집중 조명하는 그런 보도들 많이 만들어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제는 평균 수명의 연장보다는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강 건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치아의 건강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 환자가 자주 걸리는 상병의 순위에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만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 최강기업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글로벌 시장의 선도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기업이 소개되었습니다. 먼저 디지털 덴티스트리라는 생소한 용어가 소개되었습니다. 디지털 솔루션으로 치아를 분석하고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디지털 덴티스트리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생소한 단어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치과 치료 환자는 본인의 치아 변화 과정이나 마모 정도 등의 정보를 치과에서 수집하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통해서 치아는 물론 안면의 형태까지도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곳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치아의 변화 과정을 모두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의 치료 경향을 알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난 최강기업에서 소개된 기업이었는데요. 디지털 덴티스트리 솔루션의 보편화를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하고 이를 이용해 치과 치료를 시뮬레이션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같은 의미로 치과 수술 전 미리 위치를 확인하고 개인의 입모양에 최적화된 디자인 기능을 고려할 수 있으며 치아 위치와 각도까지 예측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치과 수술 후에 개인의 스마일 라인까지 미리 예상할 수 있다는 점까지 치과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가상 수술 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최강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기술력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졌는데요. 기본 소재인 티타늄에 높은 열과 압력을 가해 화학적으로 칼슘 이온을 티타늄 표면에 침투시킨다거나 정밀한 기기를 이용하여 제품을 전수 검사하는 장면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생산 공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의 설명으로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치과 의사와 기업의 CEO를 병행하고 있는 기업 대표의 별도 인터뷰도 접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기업과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데요. 최강 기업에서도 이를 놓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사용 후 폐기했던 케이스를 블록으로 만들어 어린이들의 창작 활동 재료로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의료 봉사도 진행하고 있음을 간단한 자료 화면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많은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 최강 기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고려해보는 치아 건강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기업이 소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유용할 수 있는 알찬 정보를 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